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잠시 휴가를 뒤로하고 다시 생생경제 시간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로 금융위기를 돌파한 뒤 10년 만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판단한 모양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내일 열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금리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금리 역전은 오히려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민감한 금융시장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금융통화위원 역임한 단국대 강명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하지만 받는 돈은 전체 임금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부분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효과가 시원찮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젠 차라리 직접 취업자를 지원하자, 즉 월급을 보전해주자 이런 정책까지 소개가 됐는데요. 중소기업 학회장 이정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만나는 힘나는 코너죠. 생생장바구니 한 주간의 먹거리 그리고 지역정보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자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이고요. 또 금융환경 자체도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27일이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동결이란 전망이 아주 우세하긴 한데요. 인상할 만한 여건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이와 달리 인상이 굉장히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2월에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 많은 뉴스에서 등장했던 역전 현상,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걱정들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 경제학과 강명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전문가 100인에게 물어봤더니 97명이 동결이다. 상당히 압도적인 것 같기도 하는데 동결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 금통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외에도요. 네네. 최근에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채권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보면은 네. 93%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내일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인상이 줄 만한 그만큼의 충격 때문일까요? 이를테면 인상할 것이다라고 본 7분 혹은 3분 정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역전이 되고 네네. 따라서 이제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네. 우리의 자본 유출이 이제 심할 것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7분의 금융통화위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하루 전입니다만 동결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실 금리를 올렸습니다. 또 이 기준금리 외에 이미 가산금리나 시중금리는 미국 시장 등 또 채권시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준금리는 아직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도 합니다. 실물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를 보면은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1.0%로. 네네. 한은의 이제 물가 목표가 2%인데 네. 여기에 비하면 이제 한참 못 미치고 있고요. 네네. 또 국내 경기 회복세도 이제 충분하지 못하고. 네. 일자리 증가가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업률. 그중에서도 이제 청정 실업률은 아주 나쁘죠. 네. 또한 이제 또 경기 선행 지표로 이제 꼽히는 그러한 소비자라든가 생산자 신뢰 지수를 보면은 네네. 이제 민간의 기대감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요. 네. 또 사회자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가계 부채 문제 네. 1,450조가 넘는 그러한 맞습니다. 상황으로 지금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또 요즘에 들어서는 또 뭐 미국의 그런 통장 압력에 의로서 네네. 뭐 수출 경기도 이제 불투명해지고요.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라든가 네. 또한 또 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우리 경제에 실물 경제에도 상당히 이제 불투명성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아직 한국의 금융 상황 또 경제에는 봄이 조금 멀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올 상반기는 좀 무리겠지만 하반기에는 또 한번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은 우세합니다. 이렇게 시기에 따른 또 결정 같은 것들도 따로 분리돼 있겠죠,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미국의 3월 금리 인상절이 아주 유력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역전이 예상되지만은 이제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네. 또 주요 국가의 우리나라의 통화 수합 등 네. 외환 안전망이 이제 충분한 만큼요. 급격한 이제 자본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저는 그래서 경기 상황이나 네네. 물가, 가계부채 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올해 경기가 네. 상고 하저를 이제 예상하고 있다고 해서 네네. 미국에 이제 만일에 이제 요즘처럼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이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상반기 중에서 5월에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은 네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9월에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9월 정도. 자, 5월 얘기도 나왔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상황에 대한 고려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이야기지만 사실 한미 간의 어떤 금융 관계 혹은 차이 혹은 통화 정책에서 오고 가는 문제들보다 우리 내부의 상황, 앞서 말씀하신 가계부채라든지 또 기업들의 여러 가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금리 역전을 갖다가 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역전을 갖다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이제 국내 경제를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가계부채 규모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려봤고요, 질문을. 자, 미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과 또 바람을 미치고 있는데 파월 신임 연준 의장, 이 청문회 출석도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성향 평가를 하기보다는 좀 중간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상원 하원의 이제 청문회로 보면은 네. 제롬 파월 이제 신임 의장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제 처음 이제 갖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은 이제 연준법에 따라서 네. 오로지 이제 의회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네. 그런 만큼 이제 그러한 연준 의장의 의회에서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페드가 지난 이제 1월에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네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연 3%에 육박하면서 네. 미국 증시가 이제 2월 초 대폭락한 이후에 이제 혼전을 이제 지금까지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주가 조정이 끝났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시작뿐이라고 네. 더 큰 조정이 온다는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네. 따라서 이제 이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청문회에서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고 네. 이에 따른 이제 통화 정책 경로가 어떠냐를 갖다가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할 맞습니다. 것으로 보이고 네네. 여기에 대한 발언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미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떻게 들려올지를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 점도표, 즉 여러 이 인상에 대한 전망치도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지금 3회에서 4회로 좀 가팔라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좀 고용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미국 금리 인상이 굉장히 이 신흥국들이 대비하기 힘들 정도 수준으로 빨라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정설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이렇게 된 게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네. 평균 이제 2.9% 상승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또 이제 전달에 비해서 0.5% 올라가지고 5개월 사이에 이제 가장 큰 상승폭을 갖다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 장기 국제 금리도 이제 상승하는 등 네. 인플레이션 신호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곧 대대적으로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제 공포감이 이제 발휘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주가 폭락으로 결과를 맞습니다.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처럼 이제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의 파장이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쓰나미 같은 네. 쓰나미에 버금할 정도로 대단하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신흥국 네. 그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아주 막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긴축 발작이라는 게 또 몇 해 전에 있었고요. 최근에 당장 비등할 만한 증권 시장에 대한 충격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 스케줄에 따라서 올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이렇게 가파를 때 좀 대비할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 외환이라든지 이 외화 유출에 대해서는 좀 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출 기업 같은 것들도 있고요. 교수님 어떤 좀 대비들 신경들 쓸 수 있을까요?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서요. 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역자는 이제 기정의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금리 역전에 대한 그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제 너무 큽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가계 부채의 이제 불확실성이라든가 네네. 또 이제 미국의 통산 압력에 의한 수출 불확실성 또 한국 지행 분산 공장 폐쇄 등 일자리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줄비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고 시급한 그러한 노동 개혁이라든가 기술 혁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불확실성 경제에서는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위기의 원인을 대비한다면 이런 변화도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가져보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 경제학과 강명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이자가 어떻게 결정되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기준금리, 즉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7분이 결정을 하십니다. 투표 형식으로 결정하는데요. 지금 100명 중에 93명, 97명이 동결할 것이다,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자,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앞서 인터뷰한 강명원 교수도 이 금융통화위원이었는데요. 기준금리 결정, 여러 가지 정책 상황과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한미 간 무역 또 경제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상황이 아주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인터뷰 통해서 나온 얘기는 오히려 우리의 경제 상황과 우리의 회복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가파르게 시중금리와 가상금리가 올라갑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었고요. 빚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빚에 대한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여러 가지 활력이 도미노처럼 연결된 게 바로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여러분은 금융통화위원회 혹은 기준금리 혹은 은행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캠페인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 57초, 이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강명원 교수와의 얘기에서도 등장했는데 지금 큰 걱정거리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한국 정부가 베리앵글 GM 사장 만나서 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고통 분담, 경영 정상화 방안,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GM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놓고 이제 정부가 차등 감자를 언급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GM이 요청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GM과 신차배정과 같은 신규 투자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보면 지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차배정과 관련한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신차 모델과 성격이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은 생산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거론됐던 이 전기차 생산만으로는 한국 GM 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르면 이제 이번 주부터 사는이 한국 GM에 대해서 재무실사에 나서는데요. 네. 실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사 과정에서 만약에 한국 GM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나 아니면 부실 책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아무래도 좀 진통이 불가피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GM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답, 그리고 신차 배정을 포함한 신규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자가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 GM 또 GM의 대답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했지만 금통이 열립니다. 금리 동결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입니다.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거든요. 일단 현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지지난주에 채권시장 참여자 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3%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GM 군산공장 폐쇄라든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공세 이런 악재가 있어서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달에 1%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지금 2%니까 여기에 절반 수준인 겁니다. 여기다가 또 일자리 사정,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럴 때 이제 금리 올리기가 좀 애매하죠. 문제는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라는 맞습니다. 점인데요. 미국 금리가 1.25에서 1.5% 범위로 이제 기준금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다음 달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1.5에서 1.75%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가 1.5%니까 이걸 넘어서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빼서 미국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다 또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올해 원래 이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를 2번에서 3번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 3번에서 4번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수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유럽중앙은행도 더 긴축에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겠죠. 지금 이주열 총재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는데 차기하는 총재 후보도 네. 사실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래저래 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기자분들이 이 하는 총재 후보에 대한 정보가 더 빠르실 텐데요. 정해지는 대로 저희 시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P2P 금융, 이 개인 간 금융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인들의 투자 한도가 있었는데 이게 늘어난다고요? 네, 이게 개인한테 투자금을 모집해서 또 이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이제 빌려주는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금융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새 많이 투자들도 하고 대출도 좀 받으시더라고요. 이 시장이 사실 최근 2년에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컸습니다. 네. 너무 빨리 크니까 이제 정부가 작년 5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연 1,000만 원으로 제한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한도가 적다. P2P 업계 발전 막는다.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는데요.
투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추가로 이제 늘어나는 대출 한도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부동산 이외의 대출로 제한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침인 겁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오히려 공시적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는데요. P2P 대출을 받은 부동산 업자의 자기 자본 투입 여부라든가 비율, 뭐 월별로 대출금 사용 내역, 그리고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시하라고 한 거고요. 그런 건 배경에는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P2P 대출의 63%로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약간은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연초에도 좀 올라오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뭐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부침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좀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P2P가 뭔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지금 대출 금액이 많고요. 금융시장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안 쓰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쪽 통한 대출도 많이 늘었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하루 평균 인터넷 뱅킹 대출 신청 건수가 9,900건이었습니다. 바로 전해에 2,400건이었는데요. 이거와 비교해보면 4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 금액도 하루 평균 1,194억 원이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배 증가한 겁니다. 뭐 건수 그리고 금액 모두 이제 연간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었는데요. 네. 작년 4월에 우리나라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출범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이어서 7월에 카카오뱅크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뭐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대출금리 일단 매력적이었고, 대출 절차 자체도 뭐 엄청 간편해서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받는 일들이 많이 늘었고요. 또 이게 이제 또 뭐 매기, 뭐 이런 매기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소개했었는데, 여기에 자극받아서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전용 대출 상품들 많이 내놨습니다. 금리 낮추고 뭐 신청 절차 간편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한 대출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쟁이 없던 이 금융의 경쟁이 좀 많아졌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자,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같아지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사실 뭐 출산이다, 육아다 이래서 직장 그만두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 사실 보면 참 아까운 인력들 많은데요. 네. 이렇게 경력 한번 단절되면 재취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좀 낭비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 국제신용평가사죠. 이 무디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15년간 한국과 일본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차이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참여율이 똑같아지면 잠재 성장률이 한국은 1%포인트, 일본은 0.75%포인트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고용을 좀 촉진하게 되면 노동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세수 기반도 확대되고 연금 부담은 줄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아무래도 같이 벌면 가계 재무 여력도 좀 나아지겠죠. 뭐 잠재적으로 보면 금융 안정에도 기여를 해서 정부의 신용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데 하물며 경제는 두말할 나위 없겠죠. 오늘의 톱뉴스는 뭔가요? 금통이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이제 금리 동결 예상된다라는 기사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금융시장 불확실성 좀 높은 편인데 시장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나라 안팎에서 조금 악재들이 있는데 투자 측면에서든 아니면 돈 빌리는 대출 측면에서든 여러모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불확실성 이게 원인입니다. 이걸 좀 잘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 지금 개개의 사안마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청년 실업 이야기할 때마다 사상 최악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소기업을 가보면 사람이 없다 이런 아우성도 들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국민의 70%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지만 받는 돈은 대기업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칩니다.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인센티브보다 청년들의 여러 상황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도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바뀌기 어려운 것.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바로 2+1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런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사업주한테 혜택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인재와 또 취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모으는 효과는 없다. 정부의 이런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를 보면 다시 취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파격적이고 체감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앞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상황과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대기업과 격차가 있다, 뭐 근무 환경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 얘기만 들려왔는데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임금 격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점점 임금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기업 임금 어떤 수준을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60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임금 양극화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소기업계에서 인력난을 아마 발생시키는 또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네. 또 그리고 근무 환경 자체가 대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낫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인재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중소기업 종사자분들 많으신데요. 뭐 맞아라고 체감하시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극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결국은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뭐 기업주가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업인들의 어떤 경영 어떤 그런 마인드라든가 자세도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네. 일단 근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인재들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물론 당연히 직접적인 것은 임금의 문제지만은 네. 근무 환경을 다 따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 과연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직업이고 직장인가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재 지금 청년 실업이 커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정작 또 현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또 이 구조 안에는 사실 대기업이 좀 중소기업과 상생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 이 상황 해결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난해에도 이 2+1 장려금 혜택 내놨습니다. 이게 3명을 고용하면 1명에게 혜택을 준다. 1명 분의 혜택을 준다. 이 얘기인데 지금 1년 만에 정부 스스로가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워낙 일자리는 늘려야 되겠고 또 중소기업계에서 인력난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러한 장려금 혜택을 줍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결국 인재를 이제 불러들이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양적인 문제도 양적인 문제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좋은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 3명을 고용하면 1명에게 3년간 2천만 원을 준다라는 2+1 장려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는 양적인 지원이 아니라 질적인 정말 그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좀 많이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나온 얘기가 취업자에게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의 지원을 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건 아닌데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정부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취업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또 취업 희망자들에게 네. 그런 직접적인 기회를 또 주고 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계에 일자리를 좀 많이 또 확대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적 지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기간에 걸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만약에 끝날 경우에는 계속 그런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남아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일정한 시간에만 머물고 만약에 이들이 이제 다시 또 다른 또 대기업을 또 찾아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그래서 이제 이런 처방과 함께
보다 좀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책적 처방이 또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네, 근본적 처방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지난해 이 중소기업 학회에서 또 관련 조사와 발표 또 포럼이 있었는데 격차 해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더라고요. 사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할 테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또 상위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아, 네. 대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굳이 네. 대기업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아서 찾아가죠. 그 정보에 대해서 이런 취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제 과연 저 직장이 내가 평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사실 대단히 부족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임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 플러스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 경영주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직원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라든가 이런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 정보 부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사실 어떤 실질적인 차이보다 이런 인식 개선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전 국민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그래서 일자리 문제 해법에서 중소기업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좀 분리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언론들의 이슈 마찬가지인데 좀 꼭 염두에 둬야 될 해법이나 원칙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네, 일자리 지금 사실 미스매칭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정말 청년들이 갈 만한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들은 기업인들을 혼자만 하기는 사실은 역부족이 될 거고, 네. 기업인들과 또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계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유망 일자리 창출 환경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몇 년만 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내가 몸담아야 될 직장이 네. 과연 예를 들어서 미래 성장 어떤 동력 어떤 그런 분야인지.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기업을 찾는 이유는 안정적인 어떤 이런 직장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미래가 아무래도 대기업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새로운 유망 일자리 창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는 게 우리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인들도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가 이런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임금도 물론 앞으로 올려줘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기업의 미래 비전을 주고 또 직원에 대한 투자하는 이런 자세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만이 네.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올 수 있고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일자리 해법에 중소기업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 복지 혜택 때문에 지원자가 수천 명이 몰렸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좀 그런 근본적인 변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중소기업 학회장이시죠.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생생장바구니 이 시간이 되면 늘 좀 힘이 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힘나는 이야기들 준비해놨을까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3월이 코앞입니다. 날씨도 조금 낮에는 좀 따뜻하다 이런 기온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워낙 겨울에 날이 추워서 그런가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직까지 일교차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올봄 날씨는 이 평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일요일을 끝으로 올림픽도 마무리되었고 맞습니다. 또 패럴림픽도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니까 이번 주가 애매하게 붕 뜬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네. 예, 날 좋고 목요일도 공휴일이라서 좀 나가볼까 하실 텐데 경북 울진에서 이번 주 목금토일 딱 4일 동안 네.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를 한다고 해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붉은 대게 축제. 사실 이거 좀 비싸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네. 축제 때 가면 좀 싸게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가 푸지게 먹고 또 신나게 놀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회심의 이벤트라고 자부하는 대게 할인 이벤트가 매일매일 열린대요. 네. 평소에는 대게 사 먹기 진짜 비싸잖아요. 진짜 비싸죠. 네, 맨날 시가라고 적혀 있고 네. 이번에 이벤트에 참여하신다면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를 입찰가 이하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축제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바닷가가 바로 앞이니까 요트 선상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던가 온 네.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대게와 물고기 맨손 잡기 행사 이런 것도 예정되어 있고요. 네. 자, 제가 이 시간에 늘 뭐랄까요, 행복한 불만을 내세우는 게 네. 한창 배고플 텐데요. 아주 정말 위가 쓰릴 정도로 아주 맛있는 정보. 대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보 잘 기억하셨다가 알뜰하게 맛있게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푸지게 먹고 신나게 놀자. 이 푸지게가 무슨 뜻인가 살짝 사전을 봤더니요. 네. 마음이 흐뭇하도록 넉넉하게라는 표준어입니다. 좋은 의미네요. 예, 마음이 흐뭇하도록 넉넉하게 하려면 값이 싸야 되겠죠. 네. 자, 가격이 싸다고도 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 북적북적 되는 곳에서 좀 맛있고 싸게 먹을 수 있는 즐거운 것도 있지만 좀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도 있나요?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축제 동안 울진 숙박이나 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에다가 네. 이 축제 소감을 적고 추첨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영수증 결제 금액이 2만 원 이상이신 분들께는 네. 추첨을 통해서 울진 특산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건 해보고 싶은 이벤트인데요. 네네. 울진 대게나 붉은 대게로 사행시 짓기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3월 1일까지가 접수 기간인데 먼저 페이스북에 마린피아 울진 알림이 페이지를 좋아요를 해주시고 전체 공개로 이벤트 글을 공유해 주시면 댓글로 사행시 남기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당첨자께는 대게 세트와 또 울진 오징어 이런 다양한 특산물이 집으로 배달될 거라고 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시간이 지금 방송 종료까지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저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사행시, 이행시 이런 것 정말 천재 수준들이시거든요. 네. 울진 대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재영 대리도 울진 대게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인터뷰하면서 열심히 써보고 있었는데요. 네. 울지 마세요. 진짜로 맛있습니다. 대게를 드시면 너무 게해 좋네요. 잘 풀릴 겁니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예, 아주 저도 네. 땀을 좀 뺀대요. 자, 보통 대게, 붉은 대게, 이게 뭐 홍게, 대게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쓸만한 정보 네. 주시죠. 대게가 일반적인 대게와 붉은 대게가 있는데요. 네. 색깔부터가 대게는 좀 주황색이고 네. 붉은 대게는 이름처럼 온통 붉은색이라서 홍게라고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이 껍질이 홍게가 조금 더 딱딱하고 무엇보다 대게와 홍게는 제철 시기가 차이가 있어요. 네. 이 대게는 속이 꽉 차는 시기가 1월에서부터 4월이고 홍게는 3월에서부터 6월로 2개월 정도 더 늦거든요. 네. 또 영양면도 비교를 해보자면 대게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편인데 특히 붉은 대게의 경우 갑각류 중에서 키토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화 방지나 면역력을 증대해주고 무너진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죠. 예. 저희도 아주 가끔 가족들과 이 게 먹을 때 보면 체면 차리지 말라고 하죠. 손에 다 묻혀가면서 먹는데 네. 건강에도 좋군요. 자, 좀 느끼하고 이거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좀 신선한 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물 소식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물 이야기 하나 소개해 주시죠. 요즘에 그 시장에 많이 보이는 봄나물 중에서는 제 생각에 이번 주에는 냉이가 장보기에 적당할 냉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뭔가 그 봄내음이 아주 뿜뿜 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네네. 이런 날은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더라고요. 네. 냉이를 가지고 만드는 된장찌개가 참 맛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제가 냉이를 선정한 이유는 네. 봄나물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냉이만의 뭔가 쌉쌀하면서 상쾌한 향이 나기 때문에 네. 요 찌개를 끓여도 이 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냉이가 이 채소류 가운데서는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기도 한데 그렇군요. 네. 이번에 구입해 보실 분들 계신다면 장 보실 때 네. 잎이 짙은 녹색 또 뿌리는 너무 굵지 않은 것이 좋은 냉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조금 많이 샀다 하시면은 랩에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던가 데쳐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쳐서 냉동 보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냉이를 직접 뜯어서 이렇게 먹어본 적도 있는데요. 아, 네. 예, 이게 향이 많이 나는 것들, 특히 흙이 조금 묻어있는 것들을 고르시는 게 향 느끼기엔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도 알아봐야죠. 상승 품목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신학기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서 닭고기 그리고 무가 좀 오름세인데요. 두 품목 모두 물량이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급식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무는 지금 한 개 2,700원대, 또 닭고기는 마리에 4,900원대로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대신에 역시 복을 맞아서 그런지 채소 가격이 거짓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이, 고추, 미나리 이런 품목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청양고추 올겨울에 그 폭설 많이 내리면서 맞아요. 추워서.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품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출하 물량 증가로 100g당 지난주 1,700원이었는데 이번 주는 1,300원대로 가격대 떨어졌고요. 네. 또 오이도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주 10개 10,000원이었던 다다기 오이가 이번 주는 8,2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이 오이 가격도 하락했는데요. 오이 채 썰어서 간단하게 이 멸치 육수 우린 다음에 국수 위에다가 오이 신선하게 쫙 뿌려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봄이 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들겠습니다. 8106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대게, 홍게도 맛있지만 털게가 훨씬 맛있습니다. 먹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예, 먹고 싶은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싸다인데요. 다시 한번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3월 1일부터 4일에서 울진 대게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동해안 지역별로 좀 경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다 맞아요. 이런 쪽이 있는데 3월 1일부터 4일에 가시면은 좀 싸게 드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고요. 울진 대게 어려운가 봅니다. 예, 사행시는 아무도 안 보내주셨는데 혹시라도 클로징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겨울에서 봄 넘어오는 또 신선하고 좋은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106님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김석 PD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개인적인 볼일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에서 더 보람되고요. 경제 상황 좀 머리 아프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해법도 잘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